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충무이키 해축팬 449화 녹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윤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치지직 그라운드 빅북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녹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라이브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의 내용을 미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치지직 그라운드 빅풋 채널로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아이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태치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녹음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2월 16일 녹음일자 기준으로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그다음에 청취자, 또 여러분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저희 기준으로는 아직 설날이 안 되긴 했죠. 오늘이 그렇죠. 전날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요새 말하는 까치 설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들 26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설 연휴가 딱 그 설 당일이 화요일 딱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 월화수 휴식 딱 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죠. 물론 이제 만약에 이제 겹치고 하면은 그 대체 휴무 나와가지고 대체 휴일이 나와서 어떻게 이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하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런 것도 기분이 좀 낫지 않을까.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중요했었는데 설날이 이제 당일이 언제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주말을 이제 끼냐 마냐. 그래서 뭐 이제 휴일이 며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솔직히 조금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요즘은 그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죠. 그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뭐 월요일이라고 좋다. 뭐 월요일이면 좀 아쉽다. 화요일이면 너무 좋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그쵸. 요즘은.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특히 좀 연휴가 적은 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5일 연휴가 굉장히 좀 귀한 연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번 해에 있어서. 네, 뭐 해마다 이제 그 연휴 숫자에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쵸. 그 일자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체 공휴일이 이렇게 지정되는 날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날짜가 잘못 맞으면 조금 적어질 때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단일로 쉬는 날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 만약에 그 당일이면 대체 휴일은 따로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딱 그 달력이 딱 나오면은 처음에 이제 뭐 당연히 아마 1년 그러니까 2026년이 된 지는 뭐 한 달도 지났으니까 확인해 보실 분들은 다 확인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올해가 조금 더 적다. 뭐 그런 건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2030 몇 년에는 며칠 쉰다. 며칠 쉰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런 연휴는 없다는 거. 그래도 뭐 연휴는 없지만 또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올해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월드컵에 아시안컵에 또 지금 동계올림픽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일은 없어도 그냥 마음의 휴일은 좀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막 또 월드컵 하고 한국 경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아침이에요 이게. 아, 그렇죠. 이번 월드컵은 아침이어가지고 뭔가 뭐 출근을 했든 뭐 아니면 학교를 가시든 뭐 어떤 걸 하시든 약간 그날은 뭔가 이 일에 집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러 이제 뭐 제반 사항으로 뭐 아마 요즘은 그렇게 막 다 같이 응원하는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한국 경기면 혹시 또 한국 모르죠. 경기면은 좀 관심도는 크지 않을까. 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하는 마지막 아마 그렇겠죠 월드컵일 테니까 이게 미국을 미리 경험해본 게 저희가 MLS로 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게 아침에 9시 내지는 11시에 하다 보니까 MLB처럼 뭔가 딱 그 출근 시간대에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루팡짓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월드컵은 또 다르죠. 뭔가 또 당연히 이제 뭐 직장에도 아니면 학교에도 각 관리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월드컵 되면은 그분들도 보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다 같이 보는 분위기가 될까. 뭔가 행복회를 돌리자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 봐야죠 뭐. 그렇죠. 이건 봐야죠. 이거 뭐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설 연휴지만 그래도 예준이가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녹음을 했고 윤서는 오늘은 이제 다른 또 가족들과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못 왔고 이제 저희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혹시 치지직 보시는 분들을 위한 좀 안내를 드리면은 저희가 2월까지는 이제 이 시간 저녁 7시 반에 치지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 일정들 때문에 아마 이제 8시로 좀 이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치지직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프닝 토크 간단하게 넘어가고 축구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얘기는 뭐 이번 주에 FA컵 사실 주간이어가지고 이제 FA컵 이제 16강전이 4라운드 그 경기들이 쭉 있었는데 뭐 배준호 선수도 골 넣고 뭐 몇몇 이제 그다음에 전진우 선수 네. 데뷔를 처음 했죠. 또 선발 출전하고 해가지고 몇몇 포인트가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다지 볼만한 경기가 뭐 있진 않았을까. 저희가 리뷰를 막 이렇게 평소처럼 하기는 그렇죠. 네. 뭔가 경기를 단일로 하나 찝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뭔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감독 경질이 좀 있었잖아요. 감독 경질에 대해서도 벌써 2명이나 이제 저희가 또 저번 주 월요일에 녹음을 했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2명이 그 사이에 좀 밀렸어요. 그래갖고 그 두 감독들과 함께 한번 이번 주를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질 소식에다가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 후임자까지 다 나온 상황이고 임시 감독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토트넘 얘기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토마스 프랭크 뭐 사실 경질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한 달 전 뭐 그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드디어 이제 갈 분이 가셨습니다. 뭐 사실 경질이 언제 되냐는 타이밍적으로만 중요했지 이 감독의 뭔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기 자체는 진작에 경질을 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지 않았나. 일단은 토트넘이 지금 현재 22라운드인가요? 23라운드인가요? 그 치른 시점에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26라운드까지 했죠. 지금 26라운드 네네. 까지 치른 시점에서 16위. 16위 승점이 29점이고 이제 18등이 노팅엄과 단 5점 차 그리고 17위 노팅엄과는 단 2점 차 이렇게 되면서 위에 있는 리즈 뭐 이런 팀들보다도 순위가 낮아지게 됐고 사실 뭐 이제 지난 시즌 순위로 이제 가고 있죠. 대강 이제 12경기가 남았는데 이게 5점이라는 승점 차가 그렇게 큰 승점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후임 감독이 왔을 때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뭔가 강등 경쟁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무리 토마스 프랭크에게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질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나마 프랭크가 부잡고 있었던 게 이제 유럽 대항전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16강 직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버티고 있었는데 뭐 결국은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최근 경기 이제 주중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 패배를 좀 하게 되면서 자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사실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 물론 이제 쐐기를 박은 건 맞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요. 그렇죠. 그 경기 때문에 병질됐다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그 경질을 당했던 최근에 빅6의 다른 감독들이 있었잖아요. 뭐 엔초 마레스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뱅 아모림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은 어떻게 보면 성적 부진도 원인이 되겠지만 성적 부진보다는 뭔가 좀 더 보드진과의 마찰에 있어서 집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토마스 프랭크의 경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냥 축구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경질이 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토트넘이란 팀이 뭐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도 요 순위에 있긴 했는데 그래도 토트넘이란 팀을 이끌고 이제 16위라는 성적은 그리고 이제 반환점도 이제 훨씬 돌았고 이제 경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죠?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질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건 뭐 경질은 당연히 이제 돼야 될 일이었지 않나. 물론 이제 뭐 골득실은 -1로 주변 팀들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그게 좀 위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꾸준히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결과였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8경기에서 5승 2무 1패를 했어요. 그래서 리그 페이지 4등을 했거든요. 굉장한 성과죠. 그래서 뭐 입장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주중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바로 주중이 되면은 플레이오프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있고 유벤투스도 있고 뭐 도르트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 좋은 팀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걸 이제 이겨내고 결국 순위 경쟁에서 이겨내고 토트넘이 직행을 했기 직행을 한 때문에. 거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프랭크 감독의 뭐 칭찬 받을 만한 성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리그를 네. 봐야죠.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26경기에서 7승 8무 11패. 그러니까 승률이 27%대예요. 이거는 사실 강등권 팀 그냥 강등권 성적이에요. 뭐 네. 성적이 강등권이지만 그래서 경기당 평균 포인트로 보면은 1.12포인트. 리그 16등 아까 언급했듯이 네.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이고 특히 홈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하기로 좀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그 홈에서 네. 뉴캐슬한테 그래서 홈 경기만 따로 찝어보니까 13경기에서 2승 4무 7패. 와. 리그 18이고요. 승률은 15%입니다. 굉장한 성적이죠. 네.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사실 포스텍이 한창 이제 지난 시즌에 뭐 네. 정시 전형이다 해가지고 막 리그를 조지고 있을 때도 역대급이다. 토트넘이 이런 순위 다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약간 뉴 노멀 같이 그렇죠. 범부가 돼버렸죠. 네, 바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솔직히 지난 시즌이야 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밑에 팀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던진 감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올라갈 일은 없고 내려갈 일도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내려갈 일이 있어요. 웨스트햄이랑 승점 차가 지금 5점이기 때문에 또 웨스트햄이랑 맞대결도 한번 져가지고 이미 좀 승점을 까먹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고 사실 13등을 하나, 16등을 하나, 17등을 하나 크게 의미가 있다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로파에서의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힘을 준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홈에서의 성적을 비롯해서 리그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26년 들어서는 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어요. 8경기에서 4무 4패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질을 당할 만한 성적이었다. 오히려 이제 늦었다고 보는 좀 시선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가실 분이 가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순위, 그러니까 그 결과들에서 좀 봤고 이제 결과를 만든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뭐 결국 당연히 이제 이 정도 순위가 나오는 건 공격도 문제고 수비도 문제긴 한데 좀 디테일적으로 가보자면은 이제 뭐 지난 이제 전임 감독이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공격 지표에서는 상당히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요번 프랭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득점이 지금 보면은 36득점인가 뭐 있어요. 그렇죠. 36골 네. 넣었죠. 뭐 엄청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친구들 치고는 좀 득점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토트넘이 36득점 보이고 리즈가 36득점 해가지고 이제 강등권 팀 치고는 점수 골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위에로 가보면 이제 뭐 브렌트포드 뭐 이런 팀들보다도 이제 득점 적으니까 뭐 전체적인 득점이 토트넘이란 이름값 치고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냥 적다 봐야죠 이건. 그렇죠. 강등권이랑 비교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사실 그냥 토트넘의 전체적인 결과 자체가 그리고 지표 자체가 모든 부분에서 그냥 딱 이 순위에 맞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가 조금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아쉬운 부분은 전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격을 어쨌든 토트넘이 전력이 그래도 탑 10으로 자르면은 탑 10 위에 있는 팀이고 그렇죠. 대다수의 팀들을 상대로 어쨌든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들은 수비를 할 테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빅식스라는 그런 구단의 체급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적어도 6등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조에 깔려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순위는 6위가 아니라 16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전술 자체가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이란 위상과는 맞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전술을 부임 기간 내내 꾸준히 가져왔다는 점은 토트넘 팬들에게도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뭐 일단 프랭크가 부임했을 당시에 뭐 당연히 이제 브렌트포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좀 부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에서 뭐 이제 세트피스라던가 아니면 수비나 아니면 이제 수동적인 축구가 역습할 때 막 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증명이 됐으니까 과연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이제 지공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많이들 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냥 브렌트포드에서 보여줬던 게 그냥 다다. 네. 요거를 좀 증명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소극적이거나 좀 수동적인 축구를 해왔던 하위권 팀 감독들이 그 소위 말하는 빅클럽으로 갔을 때 이때 성적을 한번 보니까
다들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축구를 하면서 이제 B클럽으로 간 감독들. 네. 토마스 프랭크 같은 사례가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감독들이 모두 다 결과가 좋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조금은 약팀이지만 주도적인 축구를 했던 감독들은 높은 위치로 갔을 때 그 정도의 성적을 내는 듯하게 보였어요. 뭐 전체적인 그래프 자체가. 수동적 축구라고 능동적 축구라고 하면 이제 마레스카가 최근에는 네. 어쨌든 이게 레스터에서 첼시를 가서 어쨌든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로저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로저스. 네, 결과가 뭐 환상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실패까지는 아니다라고 뭔가 보여지고 포체티노도 뭔가 비슷한 느낌일 테고요. 그렇죠. 뭐 서튼도 어쨌든 중하위권 팀 치고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서는 축구를 했었었죠.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어쨌든 프랭크는 수동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고 그런 감독이 토트넘에 왔을 때 뭔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이번에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냥 누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누누가 울브스에서 좀 성과를 내면서 왔었고 이제 좀 빠르게 말아먹으면서 좀 빠르게 퇴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프랭크도 브랜트포드 비슷하게 네. 좀 수동적으로 축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선임을 했는데 이렇게 좀 돼버린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일단 공격 쪽부터 저희가 그 그라운드 빅4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좀 살펴볼 텐데 올 시즌 이제 토트넘이 일단 올 시즌에 뭐 30 이제 몇 골 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 좀 일단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세트피스가 좀 주요한 걸 차지해요. 일단은 오픈 플레이가 20골이고요. 네. 리그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세트피스가 13골.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쵸. 골의 절반에 가까운 거를 세트피스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픈 플레이 20득점 이거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기회 창출이 잘 안 됐다라고 보는 게 토마스 프랭크의 토트넘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일단 기회 창출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 일단은 이게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그냥 역순으로 쭉 뽑은 거고 네. 그리고 XA는 이제 기대 어시스트 스탯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번니부터 있죠. 쭉쭉쭉쭉 올라오게 되는데요. 7위죠. 네. 뒤에서 7등입니다. 네, 뒤에서 7등. 그리고 뭐 이제 밑에 팰리스랑 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팰리스 에버튼 수준의 공격력을 토트넘이 보였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이번 시즌 팀 내 기회 창출 그 지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바로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트넘 이제 팀 내 선수들 이제 기회 창출 순으로 그냥 개수대로 쭉 나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 포로가 이제 1등이죠. 그리고 뭔가 사비 시몬스, 쿠두스,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측면에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포로, 시몬스, 쿠두스, 오도베르 다 이제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이네요, 다. 네,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서의 공격 작업이 잘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기회 창출에는 이 윙포워드들이 많이 당연히 들어가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미드필더가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좀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네. 그나마 많은 게 이제 벤탄쿠르 9개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선수들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그리고 시몬스가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같이 이제 롤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드필더적인 선수가 없다는 건 좀 더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공을 소유했을 때 토트넘이 뭔가 이번 시즌에 어떤 접근법으로 상대를 공략해야겠다라는 거를 잘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다이렉트한 롱킥을 통해서 상대의 진영에 빠르게 붙여놓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말고는 뭔가 상대팀을 내려앉혔을 때 그러니까 토트넘이 완전한 지공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접근법 자체는 이번 시즌 내내 보이지 못했죠?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 시몬스도 그렇고 쿠두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포로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쿠두스는 최근에 부상으로 빠졌고 포로랑 그다음에 시몬스는 이제 좀 부침을 겪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한 풀타임을 소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찬스를 꾸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라인업에 없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선수 개인의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냥 이제 감독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문제라고 보였던 부분은 저는 중앙에서의 전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 초반에 팔리냐랑 벤탄쿠르를 계속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네.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이 압박을 가져가면은 팔리냐 벤탄쿠르로는 중앙을 통한 공정진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경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원을 고집해서 썼었고 그 결과가 꾸준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의 공격이 측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솔랑케가 와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해주긴 합니다만 네. 솔랑케가 없었을 당시에는 뭐 히사레숑이 나름 이제 뭐 노력을 하긴 했는데 뭔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싸워주는 선수가 또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쵸.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크로스가 올라와도 좀 의미 있는 크로스가 올라오기 힘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크로스만을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이렉트한 킥, 롱킥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경합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 수비진과의 다대 혼자의 싸움에서 뭔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토트넘의 공격진은 사실 그렇게 퀄리티가 뛰어난 선수들이 없어요. 뭐 쿠두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쵸. 뭐 시몬스도 초반에 힘들었고 네, 뭔가 좁은 공간에서 혼자서 막 이걸 다 뚫어내고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우위가 있어서 이거를 막 다 이겨내고 득점을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얼마 없고 토트넘에는 특히 사실 최근에 토트넘의 공격진을 보면은 토트넘의 그 공격진 화려했던 공격진을 생각하면은 그 선수들보다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이잖아요. 뭐 사실 토트넘은 손케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팀이고 네. 정말 작은 기회에서 정말 많은 수의 득점을 뽑아내던 듀오였기 때문에 그 듀오가 다 빠지고 좀 민낯이 좀 드러나고 있죠 계속. 그렇죠. 어쨌든 손흥민까지 빠진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격진이 약화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프랭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토트넘에 와서 당연히 이제 전반적인 스쿼드 구성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공격진으로만 따지면 뭐 브렌트포드랑 비교해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 브렌트포드랑 비교해도 토트넘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배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그 경합에서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클루셉스키의 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속공 상황에서 조금 더 창의성을 살려줄 수 있는 메디슨의 부상 같은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솔랑케도 초반에 없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프랭크는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뭐 결국 보여주지 못했고 네. 뭐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뭐 그래서 이제 공격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또 조금 놀라운 부분은 이제 토트넘이 수비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이순이 있으니까 수비가 이제 좋을 리는 없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전반적인 이제 실점 수 자체는 한 중위권 10등 언저리더라고 실점 수 자체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탯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오픈 플레이, 그러니까 세트피스 말고 오픈 플레이 실점에서는 상당히 하위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플레이 실점 순으로, 그러니까 많은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건데요. 뒤에서 4등이네요. 네. 이 지표를 보면 어쨌든 그냥 내려앉은 상황에서의 수비를 잘 못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프랭크 감독은 사실상 그러니까 잘한 부분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트피스 잘하는 사람. 네. 세트피스 잘하는 사람. 토트넘의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어쨌든 뭔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틀어막고 빠르게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야겠다가 어떻게 보면 프랭크의 목표였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은 전혀 안 됐다는 게 공격으로나 수비로나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동적으로 할 거였으면 수비라도 잘하든가 네.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사실 수비부터 좀 이렇게 안타깝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순위도 이렇게 좀 처박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었고 좀 번외로 이제 좀 눈에 띄는 기록은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이번 시즌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26경기를 치렀는데요. 경고가 66개, 퇴장이 3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거의 경기당 2장이 넘는 경고를 수집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라커룸적인 부분에서 뭔가 잡음이 있었다는 거를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마스 프랭크의 전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관리에서도 좀 실패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가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뭐 일단은 뭐 이번 시즌에 좀 이 언론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가 일단은 그 반더벤이랑 뭐 포로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뭐 지시를 무시하고 이제 뭐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스펜스. 네. 네, 첼시전이었죠. 네. 그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초반에서부터 스쿼드 내부에서 프랭크가 훈련을 할 때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대 팀에게 좀 너무 많은 비중을 둔다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뭐 뭘 하자보다는 이제 상대 팀이 이걸 하니까 우린 이렇게 하자. 네. 이런 느낌. 접근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수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프랭크의 접근 방식을 선수들에게 이해시키게끔 동의시키게끔 했다면 수동적인 접근이라도 선수들이 뭔가 잘 따라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콘테나 무리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과였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긴 좀 그런가. 어쨌든 이제 올 시즌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에메리 같은 경우도 사실 매 경기 그쵸, 사이를 비슷한 바꾸는 느낌이죠. 감독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거기는 이제 풋볼 지니어스라는 말을 들었고 여기는 이제 우리 감독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뭔가 접근 방식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 말을 하는 메신저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던 반더벤과 스펜스와의 그 공개적인 충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쉽지 않죠 이게. 다시 봉합이 되기가. 알론소 얘기할 때도 비니시우스와의 그 엘클라시코에서의 충돌 장면이 뭔가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듯 이것도 역시 어쨌든 한번 그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선수들과의 좀 마찰을 빚었고 특히 이제 로메로와의 좀 마찰이 많았죠. 로메로가 내부적으로나 경기장 내부적으로나 많은 좀 이슈를 몰고 오다 보니까 그냥 경기에서 퇴장 당하고 뭐 그리고 이제 인터뷰로 뭐 이제 보드진 같은 이제 뭐 구단 비판하고 그런 게 있었죠. 뭐 이제 뭐 구단을 비판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시는 팬분들도 있긴 했습니다. 뭐 일단 경기장에서 이 주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이 라커룸 관리, 팀 분위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안 좋았겠죠. 근데 로메로가 주장을 받는 것도 사실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여론이. 어쨌든 근데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은 손흥민이 나가고 부주장이었던 메디슨과 로메로 중에 한 명이 주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메디슨은 없으니까. 다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메로가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로메로가 이렇게 리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경기적으로나 아니면은 바깥으로나 이 선수가 뭔가 리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죠. 그리고 저는 뭐 처음에 받았을 때도 생각을 했던 거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로메로가 막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얼마나 하는지는 뭐 저 모르겠지만 저 인터뷰 하는 것도 못 봤고 거의 대부분 스페인어 하는 것만 봐가지고 잘 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모든 선수들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주장을 해도 됐나? 이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주장이라는 게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선수들 간의 화합이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왜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이 선수가 라커룸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뭐 영향력은 당연히 로메로가 크겠죠. 그러니까 주장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랫동안 팀에서 있어 그래도 이제 지금 있는 선수 중에서는 좀 짬밥 되는 선수고 뭐 그리고 어쨌든 리더 기질도 있는 선수고 대표팀에서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결국 뭐 말이 안 통하는 부분 말이 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퇴장당하는 부분이나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주장에 적합하다고 보기니까 뭐 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팀 미팅에서의 그 아스날 관련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실인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전달해드리면 팀 미팅에서 꾸준히 아스날의 강점을 정기적으로 언급을 했다. 근데 뭐 이거는 아스날을 언급할 수는 있죠. 뭐 당연히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야 이 아스날이 라이벌 클럽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본다면은 지금 아스날이 어쨌든 잘하는 팀 중에 하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선도해 나가는 팀들 중에 하나고 뭐 그리고 뭐 당장 한국에서도 뭐 이정용 감독님 인터뷰 이런 거 보면은 또 아스날을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따라가야 되는 팀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토트넘인데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팀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아스날을 언급한 부분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당연하겠지만 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아스날을 언급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었을 거고 뭔가 아스날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팬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에게 어쩔 수 없이 좀 타겟팅이 됐죠. 토마스 프랭크의 이 아스날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네. 본인은 실수라고 하는데 그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그 아스날 컵을 들고 커피인가 뭐 마시는 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 아스날이 본머스 원정이었어요. 그 사진이. 네. 아스날이 전에 경기를 치르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본머스에서. 이제 본머스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쓰던 컵이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뭔가 토마스 프랭크가 어떻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집게 됐고 그게 사진으로 찍혔다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정론인데. 그래도 좀 신경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른 팀도 아니고. 네, 아스날인데. 그리고 거기는 뭐 제가 자세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색깔 관련해서는 좀 예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빨간색을 잘 못 쓰죠. 뭐 예를 들면 차도 빨간색 못 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맨유인데 차가 갑자기 하늘색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이거는 좀 약간 곤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써서 피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이 아스날 컵 사건이라고 하죠. 네. 이 사건이 나온 이후에 뭔가 아스날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토마스 프랭크가 인터뷰에서 옛날에 브렌트포드 감독 시절에 아스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발언들이 뭔가 혼합되어서 파묘되듯이 올라오면서 막 와 살리바 되게 좋은 선수다라는 막 이 인터뷰가 지금 다시 꺼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외대고를 사카 칭찬을 한 게 그 인터뷰 직전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토마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도 좀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순서로 따지자면은 이제 약간 컵 사건이 터진 이후에 네. 뭐야 아스날 왜지 하다가 이제 갑자기 팀 미팅에서 뭐 아스날을 언급한다. 네, 거기다가 옛날 기록을 찾아보니까 또 아스날 칭찬을 많이 했네. 이거 아스날 첩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분위기가 하필이면 또 수뇌부 중에 한 분이 비나이민 데카샵이라고 그 아스날 계셨던 분이죠. 아스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아스날 첩자야? 이건 당연히 농담입니다만 아스날에서 온 첩자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토마스 프랭크가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축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감독뿐만 아니라 이 리더라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좀 아쉬웠었던 토마스 프랭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뭔가 강경하게 선수들을 좀 다루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시를 들자면 마티스텔 그리고 챔스 명단인가 제외가 됐었죠. 네, 그리고 이브 비수마 두 선수가 아마도 좀 그 대상이 된 것 같은데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토마스 프랭크 눈밖에서 벗어난 것처럼 기용이 됐었죠. 네. 특히 마티스텔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고 영입한 지 이제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브 비스마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쓰지 않았었죠. 뭐 최근에야 좀 나왔습니다만.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원 뎁스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브 비스마를 기용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의 그런 라커룸적인 영향력이 실패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강경하게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본인이 급하니까. 네, 이 선수 저 선수 다 넣어보고 이브 비스마가 또 괜찮았단 말이에요. 투입된 다음에 첫 경기에서. 그러니까 바로 다음 경기에 선발로 기용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중성을 드러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프랭크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뭐 했습니다만 근데 프랭크도 약간 불운한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일단은 올 시즌 이제 토트넘에서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부상자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요한 부상자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프랭크가 불운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죠. 아무래도 전임자인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좀 선수들의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좀 남은 것처럼 보이는 선수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일단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일단 메디슨 아웃되고 시작했고 뭐 그리고 시즌 초반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제 솔랑키 뭐 이런 선수들도 못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아스날과의 분원한 더비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선수만 해도 거의 한 11명 정도 많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로메로까지 포함하면 진짜 이거 선발 라인업 구성이 거의 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상자로. 어쨌든 불운한 건 사실이다. 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쿠두스가 4월까지 못 오니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고 그다음에 네. 아까 메디슨 클루셰프스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포르도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로메로는 뭐 부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퇴장 징계로. 네. 징계를 이제 계속 결정하고 있어가지고 쿠두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토마스 프랭크의 잘못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에게 너무 많은 거를 부여하다 보니까 한 어떤 경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본머스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경합을 한 20번을 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이 선수가 막 경합 한 5개만 이겨도 사실 그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하는 게 축구인데 또 윙포워드니까. 네. 이런 쿠두스가 거의 지상 경합을 20번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측면으로 뿌리는 롱킥 전술 자체가 좀 공격진에게도 많은 부담을 부여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감독직을 오래 유지한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렇죠. 보드진에서 판단하는 게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참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릴 수 없는 상황까지 좀 내려왔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정상 찬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이것 때문에 뭐 못했다고 하기 좀 그쵸. 어려운 지경까지 왔죠 이건. 좀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거는 뭐 변명의 이유가 변명을 하는 그런 걸로 활용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얘기해볼 만한 포인트가 과연 이제 그래서 이 중하위권에서 결국 상위권 팀이 감독을 끌어올 때 어떤 감독을 끌어와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직전에 언급을 했듯이 뭔가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한 감독이 상위권으로 온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뭔가 수동적인 뭔가 카운터적인 선수 감독이 빅클럽으로 왔을 때의 성공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론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 토트넘의 팀 스타일 부분을 이제 자료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X축이 이제 패스 숫자, 그러니까 시퀀스당 패스 숫자, 그리고 이제 Y축이 이제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패스 수가 적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이제 엄청 이제 앞으로 빨리 가는 팀, 그리고 패스 수가 많고 속도가 느리면 이제 좀 느리게 점유를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첼시 같은 팀을 보면은 이제 마레스카 네. 팀이었다 보니까 패스 수도 되게 많고 속도도 되게 늦고 메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탑을 달리고 있고 우리 본모스 같은 팀이 패스 수는 적고 속도는 그렇죠. 빠르고 다이렉트하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대단한 건 패스 수도 적고 속도도 느려요.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팀이에요. 그 이제 그 밑에 리즈가 있긴 한데요. 더 적고 적은 거에. 근데 이제 이 리즈와 뭐 리즈, 울브스 뭐 이런 팀들이랑 이제 비슷한 패턴의 축구가 물론 이제 이게 다 설명해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시퀀스당 패스 숫자와 속도에 있어서 뭐 하여튼 리즈 뭐 울버햄튼 뭐 이런 팀들이랑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게 토트넘의 이번 시즌 축구가 어땠는지 좀 일말의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뭔가 확실한 강점이 이 두 부분에선 나오지 않고 있죠. 굉장히 좀 애매한 수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토마스 프랭크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색무취의 느낌이 강했던 그런 프랭크였습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뭘 했었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지도 사실 애매한 상황이었고 최근 이제 딱 그 뉴캐슬전이 딱 포인트 이 트리거가 되면서 뭐 경지는 됐고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랭크 얘기 정리하면서 할 게 이제 비카리오 좀 얘기인데 비카리오 얘기는 사실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비카리오가 직접적으로 실점에 연결된 비드업 상황에서 엄청난 실수로 실점에 연결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비카리오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죠. 제가 처음에 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제 토트넘에 온다 했을 때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킨스키가 비카리오 자리를 밀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그렇죠. 걸로 처음에 기억을 그랬었죠. 해요. 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쨌든 토마스 프랭크가 공격을 할 때 축구를 할 때 있어서 후방 작업을 할 때 골키퍼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가 그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비카리오가 최근에 보여줬던 아니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볼플레잉 능력을 생각을 해보면 토마스 프랭크가 선호하는 축구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공을 잘 다루는 골키퍼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일단은 지난 시즌에
프랭크가 활용했던 키퍼가 플래컨이었고 네. 뭐 저희가 한번 시즌 끝나고 뭐 그 스탯 정리했을 때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그 롱킥을 가장 잘 차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에데르송 상위권 거의 다음 가는 그 정도로 킥 능력은 좋았던 선수인데 네. 멀리 차는 거는 그리고 그 전에는 다비드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공을 잘 차는 골키퍼를 사용을 하다가 그냥 비슷하게 차겠지 하고 비카리오를 기용한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비카리오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스탯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 원에 색깔이 많이 칠해져 있을수록 좀 상위권. 네. 뭐 이거 이제 퍼센테이지는 그냥 퍼센테이지고 이게 좀 리그에서 상위권이다. 색이 많이 칠해져 있을수록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롱패스 비율은 되게 적고 다른 골키퍼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패스 이제 요 밑에 가장 밑쪽에 있는 스탯이 이제 패스 리시브 디펜시브 서드에서의 패스 리시브입니다. 개수. 그래서 개수를 쭉 나타낸 건데 패스도 많이 받고 롱패스 비율도 적은데 그게 비카리오다. 잘 안 어울리는 네. 자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카리오가 많은 문제를 현재 드러내고 있고 뭐 이것 때문에 한 그래도 두세 골은 먹히지 않았을까요? 한 4-5골은 나오지 않았나요? 그 정도로 될까요? 네, 풀럼전 딱 생각이 나고요. 직접적으로만 해도 한 두세 골 되는 것 같아요. 네. 직접 그냥 딱 뺏겨서 넣은 그런 득점만 봐도.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빌드업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빌드업 하나 잘려서까지 하면 진짜 한 대여섯 골 그렇죠, 많죠. 예, 뭐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체감상으로도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있었던 프랭크는 이대로 퇴장을 하게 됐고 소섬은 이제 진짜 강등 경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네. 임시 감독을 또 선임을 했습니다. 임시 감독은 이고르 투도르 네. 감독이 되겠죠. 이분이 이제 크로아티아 국적 감독이고 이제 선수로서는 이제 유벤투스에서 좀 긴 기간 좀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감독 커리어는 이제 라치오에서 또 임시 감독을 했었고 유벤투스에서도 임시 감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토트넘에서도 임시 감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시 감독을 좀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임시로 해서 정식으로 꿰찬 케이스는 많은데 네. 꿰차고 나서는 이제 대체로 좀 좋지 않은. 그래서 이분이 좀 짧게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헬라스 베로나 뭐 그런 쪽에도 있었고 헬라스 베로나 우디네세에서 시작해서 유럽 그 주요 리그는 우디네세, 헬라스 베로나 그다음에 여기 그 라치오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가 제일 좋은 커리어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 이제 있다가 뭐 결국 이제 경질이 됐었죠. 스팔레티가 그 자리를 제치를 했고요. 네. 뭐 마르세유에서의 활약 자체도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간이 짧아요. 네. 그래서 뭐 커리어가 엄청 긴 감독은 아닌데 그 사이에 좀 팀 개수가 좀 많은 그런 스타일의 그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임시 감독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난잡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적임자긴 하다. 네, 뭐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지난번에 유벤투스의 임시 감독으로 선임이 됐을 때가 티아고 모타 감독이 경질 당하고 나서 지난 시즌이었죠. 네. 근데 이때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라커룸 장악을 확실하게 했다. 선수들을 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시 뭉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고르 투도르라는 감독이 유벤투스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꽤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기간도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커룸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트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토트넘을 비슷하게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조금은 아직까지 미지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또 커리어가 네. 없었던 그쵸. 감독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유벤투스랑 토트넘은 분명 다른 팀이고 이제 여기는 뭐 선수로서의 영향력 뭐 이런 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뭐 지금 딱 그 감독으로서의 모습으로 선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떨지는 잘 뭐 의문이 있긴 하죠.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어쨌든 지금 딱 당장 구할 수 있는 감독 중에는 그렇죠. 괜찮지 않나? 뭐 사실 이분 말고 다른 걸로 가려면 이제 뭐 옆에서 경질에다가 뭐 션다이치 뭐 이런 그쵸,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네. 토트넘 입장에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았나? 네. 프랭크를 경질하고 션다이치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투도르가 어쨌든 유벤투스에서도 좋게 보여준 모습들도 있었고 뭐 라치오에서도 그 어려운 팀을 유럽 대항전까지도 이끈 경험도 네.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겠죠. 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식 감독이었으면 많은 예의가 뒤따랐을 텐데 임시니까. 그렇죠. 단 딱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즌 종료까지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투도로가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자리에 눌러 앉은 좀 케이스가 많긴 한데 그렇죠. 감독을 결국 이제 팀이 못 찾게 되면서.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투도르다. 그래서 좀 임시 감독에 적합한 사람이다. 네. 뭐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세리에 쪽이라 이분의 축구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몇 번 봤었는데 이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전술을 시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메이션 자체는 딱 하나만 씁니다. 네. 3-4-2-1 내지는 뭐 3-4-1-2 같은 비슷한 전술을 백스리를 기반으로 한 전술만 사용을 하고요. 이 감독이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 되게 디테일이 있는 감독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다이렉트한 축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때려 넣고 압박하는. 네, 그리고 압박도 굉장히 세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사실 이 축구와는 안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축구를 하려면 개인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강한 압박을 하려면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토트넘은 뎁스적으로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이고르 토도로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선택을 이 토트넘의 선수진들이 잘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바로 또 아스날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잠깐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이제 리뷰를 해 드릴 거니까 잠깐 이제 다음 주 경기 프리뷰 형식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 토트넘의 상황은 감독 경질됐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아스날과의 일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토트넘 홈이죠. 네, 주목할 만한 게 이제 토트넘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팅 사이트 가서 배당을 보면 토트넘이 이제 6.55배 홈팀입니다. 그리고 아스널이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5배. 물론 이 순위 차이가 그렇긴 한데 이거는 거의 빅6 간의 맞대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배당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토트넘이 잘 나갔을 때를 좀 상기시켜 보면은 이 북런던 더비를 할 때 아스날 홈에서는 아스날이 이기고 토트넘 홈에서는 토트넘이 이기는 그런 그림이 많았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아스날이 좀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그런 배팅률이 나온 것 같고 실제로 기록으로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토트넘 홈 경기에서 아스날이 3연승입니다. 홈에서 3연패. 네. 북런던 3연패.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이제 4연패. 그렇죠. 이거는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리그 순위와는 별개로. 네. 어쨌든 그냥 4연패가 아니라 홈 4연패. 토트넘 홈에서 4연패. 그러니까 4년 동안 승리가 없는 거죠. 라이벌 팀한테 홈에서 4연패.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결국 이 배당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상황상 토트넘이 웬만하면 질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쵸. 무승부도 3.9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뭐 아스날도 뭐 부상 없는 건 아닌데 네,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토트넘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감독 교체 그 약간 무형의 힘 감독 교체로 인한 선수들의 동기부여 뭐 이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토트넘 상황은 이렇고 뭐 아스널은 뭐 잘 나가고 있죠. 그때 한번 삐끗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궤도를 잘 올려놨고 뭐 지난 이제 FA컵 뭐 토트넘은 이제 FA컵 떨어져서 네. 뭐 하진 않았는데 네, 아스널은 또 경기를 했고 뭐 깔끔하게 뭐 전반전에만 골을 많이 넣으면서 후반전에 뭐 다 뺐더라고 선수. 그렇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프리미어리그 네.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대비해서라도 좀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했고 선발로 기용했던 자원들도 다 빼줬어요. 그래서 아스널은 이제 토트넘은 경기가 없지만 아스널은 울버햄튼 뭐 이랑 이제 주중에 2월 19일 날 주중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뭐 상대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아마 100%의 전력을 내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이제 토트넘 경기에 집중을 하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아스널이 저번에 비길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 전적이 있는 만큼
뭔가 방심은 해서는 네. 안 되는 그런 매치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사실 모든 경기를 다 이겨야 되는 입장이다 그쵸. 보니까 뭐 어쨌든 이제 완전 다 로테이션 뭐 이런 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FA컵도 안 해. 주중 경기도 안 해. 네. 이 기회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5배라는 이 기적의 배당이 나온 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스날 이야기를 조금 네. 해보자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위건과의 FA컵에서 뭔가 얻은 부분이 조금은 많을 수도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칭찬을 해야 되는 선수가 크리스티안 웨르고르. 웨르고르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플레이 타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영입이 되긴 했지만 뭐 처음부터 주전은 아니었고 네. 사실 수비맨디의 약간 후보 선수인데 사실 후보맨디가 거의 뭐 챔피언스리그도 리그도 그렇고 많이 뛰기 때문에. 네.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래도 웨르고르가 좀 기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지금 32분 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안 뛰었다. 선발은 하나도 없겠네요. 네. 그러면. 교체 투입도 뭐 거의 사실상 없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활약상인데 웨르고르가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할 때는 뭔가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위건이 초반에 좀 압박을 하려다가 아스날이 굉장히 좀 득점을 많이 하니까 내려앉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내려앉았을 때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 웨르고르가 되게 전진 패스를 넣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수비맨디랑 라이스에게는 없는 강점이거든요. 수비맨디도 좀 뭔가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전진적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라이스도 되게 안정지향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두 선수 막 스루 패스 넣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웨르고르가 조금은 쓰임새가 될 수도 있겠다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에제가 조금은 3선처럼 나왔어요. 3선 내지는 2.5선 네. 같은 역할로 나왔는데 이때 그 수비진과 미드필더진 사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포켓 공간에서의 활약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고요. 굉장히 좀 빠르게 양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쓰임새가 조금 더 도드라질 것 같다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카가 공미로 나왔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사카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나은 시즌에도 기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점이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그 웨데고르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날 경기 안 나왔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카가 뭐 그 자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선발 라인업 자체는 칼라피오리가 레프트백으로 출전하고 에제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루이스 스켈리가 이번에 미드필더로 데뷔를 할 뻔했어요. 근데 워밍업 도중에 칼라피오리가 다치면서 스켈리가 이제 레프트백으로 가고 에제가 한 칸 내려가고 그 자리에 이제 사카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카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상대가 이제 이건이라는 건 고려는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다음에 45분만 뛰었어요. 네. 바로 이제 나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고려할 만한 요소가 하나 더 늘었다고 봐야 되고 근데 뭐 사카 플레이 스타일상 뭐 미드필더로 들어가도 뭐 할 수 있는 선수일 것 같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좀 오랜 기간 이 우측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테이션 움직임, 그러니까 스위칭이라 부르는 그 움직임에 참여를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이해도 자체는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사카가 터치라인에서 상대 수비수와 1대1 하는 것도 강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경합을 하거나 이런 데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활약도 괜찮지 않을까가 아마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사카가 뭐 중앙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마데오케도 있고 해서 사실 중앙으로 넣을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이게 그 작년에 잠깐 유행을 했었던 전술 중에 하나가 이 왼발잡이 오른쪽에서 뛰는 선수들을 2명 기용하는 거. 예를 들자면 첼시에서 콜파머와 마두에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토트넘에서 클루셉스키와 존슨은 일단 오른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우측에서 많이 뛰는 선수잖아요. 존슨과 클루셉스키를 활용한다던가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전술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도 아스날이 이제 마두에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두에케가 측면을 좀 달려준다면 사카가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플레이메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얘기만 말로만 들어봤을까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이제
이 인버티드 윙어가 결국 들어오는 윙포워들이 결국 이제 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결국 측면에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결국 들어와서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당연히 이제 그 과정 이제 측면에서 이제 뭘 하는 과정도 좋은 선수들이 합니다만 결국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이제 뭐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 박스 부근, 그러니까 박스 네. 바로 앞까지 와서 이제 뭐 크로스를 올리든 뭐 접고 슈팅을 때리든 아니면 뭐 나가는 선수한테 내주든 그거를 어쨌든 그 박스 코너 쪽에 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어차피 드리블을 힘들게 해서 오느니 그냥 거기에 두자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버티드 윙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래식 윙어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세분화시킨 거죠. 마두에케는 이제 클래식 윙어 스타일이 되는 거고 사카 같은 경우에는 인버티드 윙어로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저는 하나 또 아스날 입장에선 고민이었던 게 네. 사카가 이제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결국 이제 오른쪽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팀버가 나왔을 때 조금 되는데 사실 뭐 벤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 뭐 공격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사실 아니면 치고 나갔을 때 좀 아쉽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사실 마두케가 있으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화이트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팀버는 드리블을 잘합니다. 그래서 공을 잡고 뭔가 하려고 해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팀버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화이트는 이제 사카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오버래핑을 해줘요. 뭐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사카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아무튼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늘었다. 네, 뭐 사카 공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토트넘은 사실 뭐 이 새로운 투도로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과 어떤 컨셉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를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아스날이란 뭐 사카가 어디 나오든 아스날의 패턴들을 토트넘이 막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냥 웬만하면 그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3백 아마 쓰지 않을까요? 거의 그러겠죠. 네. 사실 뭐 지금 와서 갑자기 이고르 투도 감독이 포백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차라리 뭔가 조금 더 수비적인 선택지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포메이션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메로가 없는 게 그쵸.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이지 않나. 로메로도 없고 단소도 없어요. 단소도 없으니까 뭐 누가 나와야 돼? 3백이면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뭐 팔리냐를 뭐 쓸 수도 있고 그 전에 한번 아마 썼으니까. 팔리냐랑 뭐 드라고신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키 반더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센터백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가 아스날이라는 것도 고려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뭐 고민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도 토트넘에게 포인트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도 왜냐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적으로도 토트넘이 좀 우위인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감독 교체 감독 경질 버프도 지금 들어갔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게 선수단에 주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강등 버프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슬슬 이제. 네, 강등 버프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뭔가 우주의 기운을 다 합치면 뭐 변수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살짝 반농담입니다만 토마스 프랭크가 진심으로 아스날을 좋아하는 거였으면 이제 지금 나가면 안 됐다. 무릎 꿇고 빌었어야 되죠. 자, 나 아스날 경기까지는 하겠다. 한 경기만. 나 진짜 제발 아스날전까지는 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잘라도 좋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이 토마스 프랭크의 아스날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 진심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원래 사실 토트넘 원장이 뭐 당연히 3연승을 했지만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요게 우승에 있어서 중요한 좀 길목이 될 수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스날 팬분들은 좀 토마스 프랭크가 안 나가길 바랐을 텐데 정말 쉽게 이겼단 말이에요. 저번 북런던 더비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 원정이 되게 쉽게 흘러갈 것처럼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선임이 되고 토트넘이 조금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냄새가 난다. 라고 이게 불안함을 조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이야 이제 6.5배, 6.3배라는 배당이 나왔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외부적인 이제 분석, 객관적인 분석들은 당연히 다 아스날 쪽에 편을 들어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토트넘한테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나. 이거는 경기 내용적인 이야기지만
초반에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건 아스날 입장에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도 초반에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뭔가 맨유에게 밀리는 느낌이 한 번 드니까 그 이후에 정말 체력적으로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에요. 네. 그 수비맨디의 실수 이후에 네. 뭔가 비슷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이제 이 경기에는 없어야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우승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좀 응원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맨시티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의적 토트넘을 이제 응원하는 맨시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뭐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거 아스날 우승하는 골 못 뽑는다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더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전력적이나 최근 경기력 차이보다는 그래도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토트넘 이 아스날 동남아 더비가 그래서 좀 솔직히 전반기에 있었던 그건 좀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네. 너무 빨리 토트넘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좀 저희 입장에서도 다룰 게 별로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포인트가 많았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 경기 또 메인으로 할 거고 하니까 좀 많이들 기대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얘기 넘어가서 또 한 팀이 감독을 그 사이에 경질을 했습니다. 바로 노팅엄인데요. 노팅엄은 또 이번 시즌 3번째 감독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션 다이치 감독이 나가게 됐습니다. 션 다이치 감독이 이번 시즌 중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질을 당했죠. 그래서 재임 기간이 117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25경기를 지휘를 했는데 성적을 보면 25경기에서 10승 6무 9패. 승이 더 많네요? 그렇죠. 사실 기록 자체로만 보면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 이 노팅엄은 강등권 팀이고 네. 강등권 2니까 자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등권에서 승률 50%. 조금 넘는? 그거는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잘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이 노팅엄이 이 션다이치 체제에서 치른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그 경질의 이유가 된 경기죠. 그 경기 이제 스탯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노팅엄 울버햄튼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울버햄튼은 이제 뭐 저 밑에 있으니까 뭐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사실 굉장히 주도를 많이 하고 굉장히 슈팅을 많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울버햄튼의 골문을 열어내지 못하고 이제 비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렸죠. 네,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게 이 경기에서 만약에 노팅엄이 승리를 거뒀다면 토트넘과 승점이 동률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흐름적으로나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었고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부분이 션다이치에게는 좀 결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서 뭐 경질이 됐는데 뭐 일단은 뭐 당연히 지금 17위? 네. 17위이기 때문에 왜냐면 뭐 웨스트햄이랑 승점 차도 되게 적고 네. 뭐 감독을 이 정도 성적의 팀이 자르는 거는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 이제 이미 노팅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누누가 나가고 포스테콜로 왔고 포스테콜을 자르고 이제 션다이치가 왔는데 그걸 이제 또 그쵸 한 번 더 자른 거기 때문에 이게 맞나? 라는 생각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였지만 그 앞선 경기들도 봐야 되는 게 그 앞선 경기들이 리즈랑 팰리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강등 경쟁권에 포함된 팀들과의 경기였단 말이에요.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리즈는 경쟁권이고 근데 이 팀과의 3연전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울브스전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서의 성과도 안 좋았다. 네. 이 세 경기에서 승점을 조금이라도 벌어왔다면 지금 2무 1패거든요. 근데 2무 1패 중에 단 1승이라도 거뒀다면 뭔가 션다이치가 경질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또 대체제로 온 감독이 이제 페레이라 감독, 그러니까 이 울버햄튼 감독 하던 분이죠. 네. 이분이 또 왔기 때문에 저는 잘 개인 의견으로는 굳이?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뭔가 그나마 좀 이유를 찾아보자면 지난 시즌에 부임을 해서 울버햄튼을 잔류로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은 노팅엄의 구단 주인 마리나키스에게 좀 작용한 게 아닐까. 이 감독이 왔을 때 초반 10경기의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밝혀졌어요. 뭐 일단은 그 페레이라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에 노팅엄이란다. 그 울버햄튼 왔었죠. 그래서 울버햄튼 와서 이제 첫 10경기 지금 성적인데 이제 당연히
이거는 당시 울브스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패배도 좀 많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울브스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딱 이 감독이 오고 나서 사실 다 필요 없고 저는 이 맨 처음 24년 12월에 와서 처음 2연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대 팀을 보면은 뉴캐슬, 노팅엄도 이때는 되게 네. 강한 팀이었단 말이에요. 챔스권 팀이었고 네, 그리고 뉴캐슬도 뭐 유럽 대항전 팀이고 이런 팀들을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거둔 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 빌라전 승리, 뭐 맨유 승리, 네. 이런 게 있네요. 톱스농이랑 비겼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길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이 울버햄튼에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이때는 쿠냐가 있었습니다. 쿠냐가 있었고 스트라거 라르센이라는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를 활용해서 조금은 역습적인 그리고 좀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구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먹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노팅엄 스쿼드가 사실 뭐 여기 있을까 강등권에 있을 스쿼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울브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번 시즌 성적인데 이게 네 굉장히 승리가 좋지 못하죠. 네. 이러고 잘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울브스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이분이. 물론 이제 울브스가 쿠제 나가고 보강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샀지만 의미 있는 보강이 많이 없었고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요걸 하셨던 분인데 과연 이게 한 3개월 지났나요? 3개월, 4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인가?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쨌든 지난 시즌의 강점을 얘기했을 때 쿠냐와 라르센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빅토르 페레라 감독이 이 쿠냐랑 라르센을 활용해서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역습을 잘 살려서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이제 쿠냐가 나가니까 조금은 우리가 좀 주도적인 축구를 해보자. 뭔가 좀 어설프게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참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노팅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점유율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점유율이 좀 높은 경기가 있네요. 그렇죠. 웨버튼전, 리즈전, 뭐 썬덜랜드전 뭐 이렇게 해서 좀 주도적인 축구를 확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밀리는 이제 주도권이 밀리는 경기에서는 뭐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좀 어떤 축구를 할지 사실 봐야겠죠. 그렇죠. 뭐 이게 정황상 수동적으로 할 것 같은데 네. 그건 두고 봐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수동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임시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던 감독이니만큼 노팅엄의 구단주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한 게 아닐까. 믿는다. 네. 글쎄, 뭐 근데 이거는 사실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렇죠. 저는 뭐 이 페레 감독을 뭐 어떻게 축구를 뭐 노팅엄만의 축구 스타일을 만들려고 데려온 감독은 당연히 아닐 테고 네. 이제 살려내라고 데려온 감독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성적에 따라서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뭐 모든 감독이 그렇긴 하죠. 근데 이 유로파도 노팅엄이 지금 계속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울브스와는 완전 상황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성과를 낼지. 그래서 일단은 이 감독이 치러야 되는 경기가 주중에 페네르바체 유로파 리그 네. 있고 그리고 리버풀전 그리고 다시 이제 페네르바체 경기가 있는데 페네르바체 원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쭉쭉 이 3연전이 펼쳐지는데 이 첫 3연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면 뭐 정말 과감하게 생각해 보면 유로파를 던질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포기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제 잔류를 위해서는 뭔가 평균을 내봤을 때 한 35점 내지는 37점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잔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승점이라고 보여요. 네. 근데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점이니까 한 적어도 3경기 정도는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빅토르 페레라 감독이 과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이 노팅엄의 남은 대진을 보면 네. 3승할 팀이 잘 안 보여요. 아, 쭉 보면 그나마 번니 하나 있고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션다이치를 자른 게 음. 이길 수 있는 팀을 지금 못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게 아닐까. 그래서 남은 일정이 이제 리버풀, 브라이튼, 맨시티, 풀럼, 토트넘, 아스톤 빌라, 번니, 그다음에 썬더랜드, 첼시, 뉴캐슬, 맨유, 보머스거든요. 근데 되게 안 좋은 결정일 수도 있는 부분이 션다이치는 의외로 오히려 수동적으로 잘하니까. 네, 강팀을 상대로 잘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번 시즌에 토트넘을 상대로 토트넘이 강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토트넘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었고
리버풀을 상대로도 되게 잘했었잖아요. 네.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보면 뭔가 션다이치를 믿고 가도 됐을 것 같은데. 저도 굳이 그러니까 페레이라가 과연 이런 팀들을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저는 페레이라가 보여준 것보다는 션다이치가 보여준 게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한 그쵸? 스타일로 네. 봤을 어쨌든 때는. 뭐 에버튼을 잔류시키기도 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번니도 있고 뭐 어떤 결정이 될지는. 뭐 이거는 사실 진짜 100% 결과가 말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결정으로 인해서 강등이 되면은 노팅엄이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구단주 아웃 뭐 이런 얘기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강등되면.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도 네. 있고 그리고 좀 빅클럽에서 탐내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모험기 사이트 이런 선수들은 뭐 그렇죠. 엘리엇 앤더슨도 있고요. 당장 뭐 이번 시즌에 갈 뻔했으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이 챔피언십으로 간다면 그냥 훅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팅엄 입장에서는 확실히 살아야죠. 네. 뭐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아유 근데 저 우승해도 강등당하면 그쵸. 그건 정말 이례적인 결과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라고 우승도 사실 쉽진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은. 근데 의문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팅엄 얘기 맞춰보고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마이클 캐리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방송에 안 등장하는 회차가 없을 정도로 자주 등장하고 개근상. 있는 네. 캐릭인데 이 어쨌든 최근 경기는 이제 연승 행진이 끊기긴 했습니다. 이 웨스트햄이랑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 네. 마지막에 이제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무승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1월 이달의 감독상을 마이클 캐릭이 수상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2월에 펼쳐졌었고요. 지금 이게 신기한 게 방금 봤는데 네. 1월에 감독 후보에 션다이치가 아, 그쵸. 네. 이분 잘리셨는데 왜 1월이기 때문에. 네, 네. 1월이기 때문에 좀 지났죠. 네. 어쨌든. 그 문제의 3연전의 딱 출발점 딱 그 한 경기만이네요. 뭐 로세이니어 같은 경우에도 부임 네. 이후에 3승을 했습니다만 아마울에도 마이클 캐릭이 2승의 임팩트가 이거는, 아스날 맨시티를 이긴 거기 네. 때문에 마이클 캐릭이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션다이치, 이라올라, 로세니어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네. 솔직히 뭐 캐릭을 넘는 임팩트는 좀 없었다라고 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월 자체가 다른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리그 경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쵸. 뭐 그런 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 시즌에 특히 이달의 감독을 받은 감독이 좋지 못한 결과를 직후에 낼 때가 많다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이달의 감독을 수상한 감독을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8월에 아르네 슬롯 리버풀의 아르네 네. 슬롯이 받았고요. 9월에는 글라스너. 굉장히 또 여러모로 어려움이 좀 겪었죠. 그렇죠.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이고요. 10월에는 후뱅 아모림. 네, 잘렸죠. 네. 그리고 11월엔 엔초 마레스카. 잘렸죠. 네. 그리고 12월엔 우나이 에메리입니다. 요즘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받은 감독들이 거의 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경질 랜딩이 났거나 이런 감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1월이 이제 마이클 캐릭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지금 감독들이 모두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이클 캐릭이 과연 이달의 감독의 이 무거운 짐을 뭔가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은 웨스트햄전이 좀 불안했으니까 네. 그런 면이 있을 거고. 근데 신기한 거는 아르테타가 한 명도 없네요. 그렇죠. 아르테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한번 계속 한 경기씩은 빵꾸가 났나? 그리고 펩바르디올라도 없어요. 네. 가르디올라는 이제 흔들렸던 기간도 잠깐 있어가지고 뭐. 근데 이제 하여튼 아르테타랑 이 가르디올라가 1-2등이 없다. 네. 1-2등 팀이 없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캐릭 얘기인데 결국 그러면 최근 이제 웨스트햄 경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저희가 캐릭 얘기할 때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결국 이 주도적인 축구를 할 때 네.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뭐 얘기 주구장창했었는데 결국 이제 한 방 당했단 말이에요. 그쵸. 웨스트햄한테. 결국 비기긴 했지만 거의 지는 경기였어요. 느낌은. 그리고 이제 상대해야 될 팀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주도적인 상황, 그러니까 공을 많이 쥔 상황,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이클 캐릭에게 주어진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숙제는 던져졌고 네. 이제 이달의 감독 받은 거는 이제 결국 자기보다 본인 이제 맨유보다 좀 전력 우위에 있는 팀들을 잡아서 받은 건데 결국 이제 뭐 다음 경기가 바로 에버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본인들보다 약간 전력이 아래 그다음에 본인들이 주도해야 되는 경기 그래서 뭐 에버튼, 팰리스 뭐 이렇게 다 결국 수동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팀들을 쭉쭉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지금 이제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뭐 다음 경기라고 뾰족할 수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쵸. 뭐 사실 선수들의 체력 자체는 굉장히 좀 널널합니다만. 뭐 그렇죠. 여기는 뭐 FA컵도 안 나가, 뭐 유럽 대항전도 안 나가 쭉 쉬었죠. 근데 뭐 마이클 캐릭의 전술적인 접근 자체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화요일 경기라서 뭐 이런 이 에버튼전을 다루어 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맨유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순위는 뭐 챔피언스리그권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너무 좋은 상황이고 이제 이걸 유지하면은 당연히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주도적인 축구를 해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하면 이제 캐릭이 당연히 정식 감독 되는 그렇죠. 네, 뭐 그런 그림이 있을 텐데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좀 계속 해결이 안 된다 웨스트햄처럼 네. 그러면 이제 뭐 새 감독 찾아야죠 뭐.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캐릭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얘기랑 좀 연결을 해보면 하나 주제를 뒤에 붙여서 네. 김민재 선수 저희 얘기를 지난주에 좀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좀 명단 제외됐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때 했던 얘기는 이제 그 경기의 약간 특수성 그러니까 전술적 활용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제외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왔어요 이번 그렇죠. 주에. 네. 이번 주에 이제 베르드 브레멘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경기였는데 그래서 벤치 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주중에 있었던 포카레도 벤치에 앉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있었던 브레멘전에선 선발로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콤파니가 거짓말을 친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 다친 선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언가 한 명을 제외시켜야 됐고 그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김민재였다라는 게 콤파니 감독의 언급이었는데 그냥 진짜 딱 그런 이유였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왔고 뭐 나올 경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뭐 우파메카노 타만 주장창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주전 아니겠죠. 네. 1번 주전 아닐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만. 근데 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지금 같은 약간 3번 센터백의 자리는 계속 유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시즌 끝날 때까지. 결국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진짜 아예 못 나와가지고 이제 월드컵 때 경기력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올 거고 다만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큰 경기나 이런 데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아쉬움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갔는데 벤치다.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현 상황으로는 어렵겠죠. 그쵸. 만약에 뭐 챔피언스리그 16강 가도 아마 이제 지금대로라면은 네. 아마 못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요나단타랑 우파메카노 둘 중에 한 명이 다쳐서 세 번째 센터백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김민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자리 정도는 뭐 별 문제 없이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좀 큰 경기에서 못 보는 게 아쉽다. 그 정도로만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본인도 나름 생각이 있겠죠. 뭐 네네. 주전 경쟁은 당연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 정도의 클럽이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어쨌든 돌아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여주면은 뭐 균열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약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딱 오영규 선수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 네. 오영규 선수가 뭐 저희가 이적 시장 정리 따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연구 못 드렸었는데 행크에 있다가 이제 튀르키예 리그의 베식타슈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적료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전 맨 처음에 튀르키예 간다고 했을 때 왜 거기를 왜냐면 이 오영규 선수가 이 언급됐던 시즌 전에 네.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라는 팀에서 정말 큰 팀에서 제의가 왔었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이제 플럼 얘기가 잠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베시타슈는 좀 아쉽다 했는데 돈을 보고
이건 안 갈 수가 없다. 근데 자본적인 규모로만 보면 아마 분데스리가 클럽보다는 베시타시가 맞아요. 더 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식타슈라는 클럽이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영규 선수 이적료는 한 2천만 네. 가량 썼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프리미어리그야. 사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네. 그렇죠. 그래도 찍힌 건 지금 뭐 제가 품목 보내 한 1,400만 유로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도 꽤 그 알려진 선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울버햄튼 출신의 아그바드도 이번에 같이 왔고요. 그리고 뭐 유벤투스 뛰던 티아고 젤로 같은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뭐 윌프레드 은디디 아니면 오르곤 콕추 같은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뭐 결코 뭔가 변방 리그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사실 이 튀르키예 리그가 되게 돈도 많이 쓰고 사실 네. 뭐 여기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주요 세 팀 중에 약간 그래도 더 밑에 있는 이 베시타슈가 이제 갈라타사라이나 페네르바체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네.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는 뭐 갑자기 오시멘 뭐 이런 선수들 데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페네르바체도 선수단 되게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뭐 이 팀이 유로파리그에 어디 올라가 있다거나 뭐 그다음에 리그 선두권 우승 경쟁을 한다거나는 아니긴 한데 네. 근데 그래도 벨기에 리그보다는 사실 조금 더 상위 리그로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초반의 활약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아슬란이도 있네요. 네네. 그래서 팀 수는 되게 좋다. 되게 알려진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이 선수들이 되게 벨시 11에 많이 포함이 되어 오히려 뭐, 튀르키예 선수가 더 적네요. 라시차 같은 네. 선수도 있고 뭐 공격진도 뭐 쟁기주빈데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딱 이 튀르키예 리그가 요즘 얼마나 좀 성장했는지 갑자기 이 베시타스 라인업을 보고 네. 갑자기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좀 그러니까 벨기에 리가 요즘은 한때 진짜 한때 옛날에는 좀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도 거기서 나오고 아자라 같은 선수도 나오고 했지만 네. 뭐 요즘은 사실 뭐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나 크게 주목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리그에서 지금도 뭐 이고르 티아고 같이 좀 비싸게 오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네. 뭔가 클럽 브리에를 제외한다면 뭔가 확연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팀은 아직까지는 없긴 하죠. 이번 시즌 최근에는. 그래서 평균적인 걸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조금 더 상위 리그로 왔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 케이스가 결국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잘하면은 바로 이 탑5 리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네. 베시타슈를 가서 이제 뭔가 좀 오래 못 옮기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도 오영규 선수가 아직도 젊어요. 그렇죠. 2001년생이고요. 그래서 이제 24살 이제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아직도 이제 한 1, 2년 내로 또 팀을 옮길 수 있는 충분한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골이에요. 네, 2경기 2골. 그리고 어시스트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서 처음 나갔던 경기에서 그 바이시클킥. 그렇죠. 굉장히 임팩트가 네. 있었죠. 그게 또 엄청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딱 잘 나가면 또 좋겠고 아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뭐 주전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한 다운이 스트라이커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래도 이 베시타슈라는 팀이 튀르키예 리그 내에서는 그래도 주도하는 시간, 공격하는 시간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영규 선수한테도 좀 찬스가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나가고 나서는 사실 유럽 리그에서 한국 선수 막 활약 좋다 얘기를 사실 이번 시즌에는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오영규는 공격수고 공격수는 득점으로 뭔가 주목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사실 튀르키예 리그라서 뭐 당장 뭐 엄청나게 막 뭐 붐업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앞으로. 그래서 기대를 저희도 하고 있고 좀 기대만큼 아니 기대보다 더 성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영 선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재성 선수도 뭐 재계약도 하고 그 팀이랑 그래서 한국 선수들도 이제 나름의 또 활약들을 하고 있고 챔피언십에도 여러 선수도 정말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포인트가 있으면 저희가 또 나중에도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맞춰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북런던 더비
얘기와 함께 좀 더 풍성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